쌀 3섬이면 이 아이를 데려가시오. 그보다 한 톨도 덜 받지 않겠소. 흉년이 든 강원도 산골 장터,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곡식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온 사내는 연신 주위를 살피며 서둘러 곡식을 챙기려 했지요. 아이의 포대기 속에는 낡았지만 예사롭지 않은 옥패 하나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청암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정순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정순은 25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 뒤로 10년을 홀로 밭을 갈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없이 나 혼자 이 밭을 어찌 지킨단 말입니까? 정수는 남편의 무덤을 찾을 때마다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젖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고 밭을 갈아야 했으니까요. 정수는 남정네 못지않게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지요. 자식이 없어 밤이면 방 안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 집구석에 사람 숨소리 하나 없으니 참으로 적적하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부뚜막에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정순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팔자가 사나워 자식복도 없다지. 그러게 말일세. 남편도 일찍 여의고 자식 하나 없으니 얼마나 외롭겠나. 정수는 가끔 남편이 쓰던 낡은 지게를 꺼내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이 밭이 이리 힘겹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게에는 아직도 남편의 손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지게를 볼 때마다 지난날의 소소한 행복을 떠올렸습니다. 혼인하던 해 남편은 첫 농사를 지어 거둔 쌀로 떡을 해먹자며 웃었더랬습니다. 우리 부부 이 쌀로 떡을 빚어 온 마을에 돌립시다. 그 소박한 웃음이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암골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드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살림은 늘 넉넉지 못했습니다. 산골이라 논밭이 넓지 않았고 그나마도 날씨에 따라 수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개중에는 정순에게 재가를 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정순이 이러다 늙어 죽으면 물 한 그릇 떠줄 사람도 없네. 좋은 자리 있으면 시집이라도 가게. 괜찮습니다. 저는 이대로도 족합니다. 정수는 그때마다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히곤 했지요. 밭일이 고되어도 이웃집 아이가 배고파하면 밥 한 술이라도 나눠주는 게 정순의 성정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런 정순을 잘 따랐습니다. 정순 아주머니, 오늘도 떡 좀 주세요. 이 녀석들 아주머니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자꾸 조르는구나. 정수는 그렇게 타박하면서도 결국 없는 살림에서 무언가를 꺼내주곤 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흉년이 심했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갈라지고 여름 내내 떼약볕만 내리쬐었지요. 가을이 되어도 곡식 한 톨 제대로 여물지 않았습니다. 올해 농사는 다 망쳤네 그려.
이러다 겨울 나기도 전에 사람이 굶어 죽겠구먼. 마을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볕이 잘 드는 자리라 다른 밭보다는 나았지만 예년의 절반도 거두지 못했지요. 굶주림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차마 못할 일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식을 곡식과 바꾸는 일이었지요. 샵샵 2장. 일상과 갈등의 씨앗, 아전 한덕만. 정순의 밭 옆에는 마을 아전인 한덕만의 논이 있었습니다. 한덕만은 관아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맡아보는 자였는데 욕심이 남달랐지요. 그는 흉년이 들 때마다 헐값에 남의 땅을 사들여 제 논밭을 늘려왔습니다. 흉년이야말로 논밭 늘리기 딱 좋은 때 아닌가. 한덕만은 그렇게 말하며 희죽 웃곤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늘린 땅이 벌써 마을에서 셋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넓었습니다. 정순의 밭도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지요. 정순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있어 흉년에도 그나마 소출이 나는 땅이었습니다. 저 여편네가 밭 하나는 잘 잡았단 말이야. 남편도 없는 것이 저리 좋은 땅을 혼자 차지하고 있다니. 한덕만은 정순을 볼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는 낯으로 인사를 건넸지요. 정순이 자네, 요새 밭일은 할 만한가? 예, 아전 어른.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정순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한덕만의 눈빛에서 묘한 탐욕을 느끼곤 했습니다. 한덕만의 부인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그 밭 언제까지 눈으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어떻게든 손에 넣으셔야지요. 급할 것 없소. 저 여편네도 언젠가는 궁지에 몰릴 날이 올 테니. 한덕만은 그렇게 여유를 부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탐욕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정순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한덕만의 아들 충식도 아비를 닮아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당에서도 늘 제 집안 재산을 자랑하며 다른 아이들을 깔보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마을 땅의 절반은 가지고 계신다더라. 충식은 그렇게 뻐기며 또래 아이들 위해 군림하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한덕만 부자에게 굽실거렸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부자는 언제 벌을 받으려는지 원.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맞서지는 못했습니다. 한덕만이 관아와 줄이 닿아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샵샵 3장. 사건 발생 장터에서 만난 아기.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수는 남은 곡식을 팔러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보다 어수선했습니다. 흉년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세간살이를 내놓고 있었지요. 솥단지를 내놓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옷가지를 몇 푼에라도 팔려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것은 사람을 사고 파는 광경이었습니다. 품이라도 팔겠소. 밥만 먹여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소. 한 노인이 그렇게 외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초조한 얼굴로 주위를 살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쌀 3섬이면 이 아이를 데려가시오. 그보다 한 톨도 덜 받지 않겠소.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끔거리기만 할 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곡식 새섬은 결코 적은 값이 아니었으니까요. 저 값이면 차라리 다 큰 일꾼을 사겠구먼. 쓸모없는 갓난아기한테 곡식 새섬이라니 정신이 나갔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지나쳐 갔습니다. 정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가느다랗게 울고 있었지요. 어허, 왜들 이리 인색한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고. 사내는 답답한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에 정순의 마음이 이상하게 술렁였습니다. 어떤 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정순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입니까? 부모는 어찌 되고요? 사내는 순간 움찔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런 걸 물어 무엇 하시오? 그저 딱한 사정으로 잠시 맡아 키우다가 이제 더는 형편이 안 되어 내놓는 것이오. 사내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세상에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정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품속의 곡식 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올가을 정순이 힘겹게 거둔 곡식의 전부였지요. 이 곡식을 내주면 정수는 겨울을 나기가 몹시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곡식을 내주면 나는 무엇을 먹고 겨울을 난단 말인가. 하지만 정순의 눈은 자꾸만 아기의 작은 손에 머물렀습니다. 아기는 정순을 향해 조그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정순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놀란 얼굴로 정순을 쳐다보더니 이내 서둘러 곡식 자루를 받아 챙겼습니다. 고맙소, 부인. 부디 이 아이를 잘 좀 부탁하오. 그렇게 말하는 사내의 눈에 얼핏 눈물이 비치는 듯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가시지요. 정순이 그렇게 물었지만 사내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이름은 없소. 그저 귀한 집 자식이었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사내는 그 말을 남기고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게 쫓기는 사람 같았지요. 귀한 집 자식이라니, 그런데 어찌 이리 헐값에 넘긴단 말인가. 정순의 마음속에 의문이 가시지 않았지만 품속의 아기가 먼저였습니다. 샵샵 내장. 실연이 옥패의 비밀과 이름 짓기. 정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품속의 아기는 따뜻했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아기의 포대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대기 안쪽 깊숙한 곳에 옥으로 만든 패 하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옥패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수는 옥패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지만 정수는 이를 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것이니 언젠가 이 아이에게 돌려주어야겠구나. 정수는 옥패를 작은 함에 넣어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윤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상을 널리 비추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뜻으로 윤서라 부르마. 그날부터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는 아기가 울어 잠을 설쳤고 낮에는 밭일과 육아를 함께 해야 했지요. 몸은 곱절로 고단했지만 정순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방긋 웃으니 하루 피로가 다 풀리는구나. 정수는 윤서를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윤서가 몸살로 며칠을 앓았을 때는 정순도 밤새 뜬 눈으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정수는 밤하늘을 향해 그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윤서는 사흘 만에 열이 내리고 다시 방긋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수는 그날 부엌에 나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요. 이웃 사람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정순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딱 한 여인이 딱 한 아이를 거두었구먼. 하늘이 정순이에게 자식복을 내리시려나 보다. 옆집에 사는 옥분이라는 여인은 정순의 둘도 없는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순아,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아이 맡기고 좀 쉬어. 고맙네, 옥분이. 자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두 여인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첫 걸음마를 뗀 날, 정수는 온 마을 잔치라도 벌인 듯 기뻐했습니다. 이 녀석 좀 보게, 벌써 걸음마를 하는구나. 말은 또래보다 빨랐고 눈빛은 유난히 총명했지요. 정수는 없는 살림에도 윤서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내 밥은 굶어도 이 아이는 굶기지 않으리라. 정순의 그런 마음을 윤서도 어렴풋이 느끼는 듯 했습니다. 윤서는 서당에서 돌아오면 늘 정순의 바치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 테니 좀 쉬세요. 아이고, 우리 윤서가 다 컸구나. 정수는 그런 윤서를 볼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샵샵 5장. 실연 이 한덕만의 트집. 윤서가 8살이 되던 해, 한덕만이 다시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정순이 자네 밭에 세금이 밀렸다고 들었네만. 한덕만의 말에 정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전 어른, 세금은 지난달에 이미 냈지 않습니까? 관아 장부에는 글이 적혀 있지 않던데. 한덕만의 말은 억지였지만 힘없는 정순이 맞설 방도는 없었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자네 밭 한 떼기를 내놓게.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지. 정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한덕만이 오래전부터 노리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전 어른, 그 밭은 제가 목숨처럼 여기는 땅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장부를 살펴봐 주십시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한덕만은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를. 그렇게 말하다 말고 한덕만은 옆에 서 있는 윤서를 힐끔 보았습니다. 윤서는 8살답지 않게 또렷한 눈으로 한덕만을 마주 보고 있었지요.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가? 자네 소생은 아닐 텐데. 한덕만이 묻자 정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장터에서 거두어 키우는 아이입니다. 거두어 키운다. 그렇단 말이지. 한덕만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덕만은 정순의 세금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했습니다.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그로부터 얼마 후 한덕만은 다른 방법으로 정순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이 저 여편네 아이를 장터에서 사왔다는데 어디 도둑 맞은 아이는 아닌지 모르겠소. 한덕만이 은근슬쩍 흘린 말은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아이가 어디서 온 아이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소. 혹시 도망 노비의 자식이라도 되는 것 아니오? 사람들은 근거 없는 말을 사실처럼 주고받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정순이 아무리 항변해도 소문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만이 정순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게, 정순아. 사람 입이란 게 원래 근거 없이 놀리는 법이야. 고맙네, 옥분이. 자네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니 다행이야. 정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덕만의 흔들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샵 6장. 실현 3서당에서 벌어진 일. 윤서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서당에서 윤서는 또래 중 가장 글을 잘 읽고 물리도 빨랐습니다. 훈장은 늘 윤서를 칭찬했지요.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제목이다. 그런데 그 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한덕만의 아들인 한충식이 윤서를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나서는구나. 충식은 서당 아이들 앞에서 윤서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내까지 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근본도 모르는 자식인 줄 다 안다. 윤서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근본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배움이 부족한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 말에 충식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충식은 윤서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그만두거라. 이게 무슨 짓이냐? 군장이 급히 뜯어 말렸지만 이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덕만이 씩씩거리며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거둔 그 아이가 내 아들을 욕보였다지. 아전 어른,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시비를 건 쪽은. 닥치거라. 한덕만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거두어 놓고 이제는 양반 자식 흉내까지 내려드는구나. 정수는 억울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가 마당에 나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벌하십시오. 하지만 어머니께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당당한 태도에 한덕만은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맹랑한 놈을 보았나. 어디 두고 보자. 한덕만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윤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이리 만들었구나.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윤서의 그 말에 정수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일로 훈장은 오히려 윤서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근본이 아니라 사람됨을 봐야 하는 법이다. 너는 참으로 반듯한 아이로구나. 훈장은 그렇게 윤서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윤서는 그 뒤로도 서당에서 늘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충식의 텃세는 계속되었지만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힘으로 어머니를 편히 모시리라. 윤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훈장이 아끼던 벼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내 벼루를 가져갔단 말이냐? 훈장은 크게 노하여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 가난한 집 아이인 순돌이가
벼루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본 아이가 있었습니다. 훈장님, 순돌이가 수상합니다. 아침에 벼루 옆에서 얼쩡거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의심이 순돌이에게 쏠렸습니다. 순돌이는 억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다 잠시 들여다보았을 뿐입니다.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돌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서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훈장님, 벼루가 사라진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오늘 아침 내가 잠시 마당에 나갔다 온 사이의 일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 서당에 드나든 사람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돌이 혼자만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윤서는 차분히 서당 안팎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가 아래 흙바닥에서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훈장님, 이 발자국을 보십시오. 순돌이의 집신 크기와는 다릅니다. 윤서는 발자국을 따라 서당 뒤편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충식이 벼루를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충식아,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충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그저 순돌이를 골탕 먹이려고 잠시 장난을 친 것뿐입니다. 훈장은 크게 탄식하며 충식을 꾸짖었습니다. 어찌 죄 없는 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였느냐? 순돌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억울한 도둑으로 몰릴 뻔했다. 별것 아니다. 그저 사실을 살펴보았을 뿐이야. 윤서는 그렇게 담담히 답했지만 그날 이후 서당 아이들은 윤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참으로 총명하고 공정한 아이로구나. 훈장도 윤서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충식은 크게 망신을 당했지만 앙심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두고 보자, 윤서.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너를 짓밟아 주마. 충식은 이를 갈며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샵샵 7장. 실연사 흉년이 남긴 상처. 윤서가 13살 되던 해 또 한 번 흉년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산에서 뜯어먹을 나물조차 남아나지 않았지요. 마을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 어머니부터 드세요. 윤서는 얼마 안 되는 밥을 정순에게 밀어주곤 했습니다. 아니다. 한창 클 나이인 내가 먹어야지. 두 모자는 서로에게 밥그릇을 밀어주며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이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윤서가 놀라 정순을 부축했으. 괜찮다. 그저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정순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윤서는 그날부터 산으로 나무를 캐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윤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칡뿌리를 좀 캐왔습니다. 이 어린 것이 이렇게 애를 쓰다니 내가 부끄럽구나. 정수는 윤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무렵 한덕만의 곳간에는 여전히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한덕만은 그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며 배를 불렸습니다. 굶어 죽기 싫으면 내 곡식을 빌려가거라. 대신 갚을 때는 곱절로 갚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삼키며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순도 결국 한덕만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전 어른,
곡식을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갚을 때는 반드시 곱절로 갚겠습니다. 한덕만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하게 대신 담보로 자네 반문서를 잠시 맡기게.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당장 굶어 죽어가는 윤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문서를 내주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밭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정순의 불안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는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땔감도 부족해 두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괜찮다. 너만 곁에 있으면 하나도 춥지 않구나.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 해는 비가 적당히 내려 농사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정수는 힘겹게 곡식을 갚아 반문서를 되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덕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 밭은 내 것이 될 운명이다. 한덕만은 그렇게 되뇌며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8장. 실현 오산불이 난 밤. 윤서가 14살 되던 늦가을, 마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바짝 마른 날씨에 누군가 부주의하게 피운 불씨가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진 것입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마을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불길이 마을 초입까지 번져오자 사람들은 세간을 챙길 새도 없이 피신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덕만의 어린 손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녀가 안 보입니다. 한덕만의 며느리가 넋이 나간 채로 울부짖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불길이 번지는 것도 모른 채 뒤뜰 창고에서 놀다가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창고 주변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있으면 큰일 난다. 누가 저 아이를 좀 구해주게.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선뜻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한덕만조차도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가 물을 흠뻑 적신 천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윤서야, 위험하다. 안 된다. 정순이 놀라 소리쳤지만 윤서는 이미 창고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숨 막히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연기 속에서 윤서가 아이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윤서의 손과 팔에는 크고 작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야. 한덕만의 며느리가 달려와 아이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한덕만은 그 광경을 보며 뭐라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녀를 구했단 말인가. 정수는 윤서를 부축하며 화상 입은 손을 살폈습니다. 이 무모한 녀석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느냐. 어머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덕만의 얼굴에 잠시 복잡한 그늘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놈이 내 손녀를 구했다 하나 그것과 밭을 빼앗는 일은 별개다. 한덕만은 이내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한덕만의 며느리가 몰래 정순을 찾아와 쌀 한 되를 내밀었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윤서 도련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는 기어이 쌀을 두고 갔습니다. 이 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윤서의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아이 정말 대단하더구먼. 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남을 구했다지. 하지만 정작 한덕만의 마음속 탐욕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서가 말해서 신망을 얻는 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였습니다. 저놈이 자라서 힘을 얻으면 언젠가 내게 맞설지도 모른다. 한덕만은 그런 생각에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9장. 실연 6 수상한 손님. 윤서가 15이 되던 해 마을에 낯선 나그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는 도원이라 자신을 소개했는데 행색은 초라했지만 말투와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있었습니다. 도헌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캐묻고 다녔습니다. 이 마을에 10여 년 전 어디선가 흘러온 아이를 거둔 여인이 있다고 들었소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정순이네를 찾아가 보시구려. 그 소문은 곧 정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마을에 이상한 손님이 와서 저에 대해 묻고 다닌다고 합니다. 윤서의 말에 정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의 진짜 부모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저 아이를 다시 빼앗아 가려는 사람은 아닐까? 정수는 그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도헌은 결국 정순의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부인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시오. 나는 그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 왔소. 도헌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댁 아드님을 거두실 때 무언가 특별한 물건을 함께 받지 않으셨소? 정수는 순간 옥패를 떠올렸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윤서를 데려가려는 것은 아닐까? 정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윤서 역시 긴장한 얼굴로 정순의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순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헌은 그런 정순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만, 부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소. 이 아이를 거두어 키운 부인의 은혜는 훗날 반드시 갚아질 날이 올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도헌은 총총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함 속의 옥패를 꺼내 보았습니다. 옥패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윤서야, 너는 대체 누구의 자식이란 말이냐? 정수는 잠든 윤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한덕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수상한 나그네가 정순이네를 캐묻고 다녔다고? 한덕만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거니 이거야말로 쓸만한 구실이 되겠구나. 한덕만의 머릿속에 흉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장. 위기무고죄로 잡혀가다. 며칠 후 마침내 한덕만이 결정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한덕만은 관아에 정순을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죄목은 놀랍게도 정순이 나라에서 수배 중인 영모 죄인의 자식을 숨겨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신원도 알 수 없는 아이를 거두어 지금껏 관아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수상한 자까지 찾아와 그 아이를 캐묻고 갔다 하니 필시 무언가 곡절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덕만은 원님 앞에서 그렇게 고했습니다. 원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정순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이른 아침 포졸들이 들이닥쳐 정순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정순이라는 여인 관아의 명으로 잡아가겠소. 정순은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어머니! 윤서가 달려가려 하자 포졸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놈도 함께 잡아들여라. 저 아이가 바로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아이다. 한덕만이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윤서 역시 오랏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그저 흉년에 굶어 죽어가던 저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윤서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옥분이만이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부디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하지만 포졸들은 옥분이를 밀어내며 정순과 윤서를 끌고 갔습니다. 정순과 윤서는 각기 다른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차디찬 옥방에 홀로 앉은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그저 굶어 죽어가는 아이 하나 거둔 것이 그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정순은 옥방벽에 몸을 기대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한편 옆 옥방에 갇힌 윤서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어머니께 이런 화를 입힌단 말인가. 윤서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근본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께서 이런 고초를 겪지 않으셨을 텐데. 윤서는 옥방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리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정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전 어른이 그러시는데 반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없던 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순은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밭을 빼앗기 위한 수작이었구나. 정순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을지언정 그 밭만은 내줄 수 없습니다. 그 밭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킨 밭입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면 저는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습니다. 정순의 완강한 태도에 한덕만도 당황했습니다.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한덕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어차피 죄인의 자식을 숨긴 죄로 몰아가면 바치고 뭐고 다 관아에서 몰수할 수 있다. 한덕만은 원님에게 더욱 강하게 정순의 죄를 물으라 부추겼습니다. 저 여인은 영모 죄인의 자식을 숨긴 대역죄인입니다.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원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오. 내일 관아 마당에서 정식으로 문초하겠소. 그날 밤 정수는 옥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서야, 부디 무사해야 한다. 정수는 벽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라도 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중심으로 뜻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와 윤서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오. 우리가 나서서 원님께 사정을 아뢰어야 하지 않겠소. 맞소. 저 두 사람이 마을을 위해 베푼 정을 우리가 어찌 모른 척한단 말이오. 순돌이 아버지도 산불이 났던 밤 윤서에게 손녀를 빚진 한덕만의 며느리조차도 몰래 뜻을 보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이름을 적은 탄원서를 만들어 관아로 향했습니다. 원님, 부디 정순이 모자를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 마을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사람됨을 보증합니다. 옥분이가 대표로 나서 탄원서를 관하 문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매몰차게 이를 물리쳤습니다. 어허, 죄인의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마시오. 자칫하면 그대들도 무사치 못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관아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네. 내일 아침 문초가 열린다니. 그때 다시 가보세. 옥분이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정수는 이런 사정을 알 리 없었지만 옥방에 갇힌 채로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정수는 그런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순 모자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 보였습니다. 11장. 반전 해결 옥패가 밝힌 진실. 이튿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정순과 윤서를 문초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덕만은 득이양양한 얼굴로 맨 앞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원님이 근엄한 목소리로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라 하였느냐. 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이를 거두어 나라에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키워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하오나 그저 굶어 죽어가던 아이를 거두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허나 근래에 수상한 자가 찾아와 그 아이를 캐묻고 갔다지. 이는 필시 이 아이가 영모와 관련이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 한덕만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원님, 소인이 증인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한덕만은 마을에서 삭을 주고 매수한 사내 하나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자가 그 수상한 나그네와 정순이 몰래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합니다. 거짓 증인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우물쭈물 고했습니다. 소인이 분명히 보았습니다요. 밤중에 은밀히 만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말입니다.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저자는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닥치거라. 어디 죄인이 관아에서 함부로 소리를 높이느냐. 원님은 매서운 목소리로 정순을 꾸짖었습니다. 윤서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원님, 저자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난 날짜와 시각을 다시 물어보십시오. 필시 거짓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원님은 이미 한덕만의 편을 들기로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 말대꾸냐. 저 모자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정순과 윤서를 형틀로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대문 밖에서 요란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에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나칙은 얼굴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도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색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나그네 옷 대신 관복을 갖춰 입고 마패를 손에 든 채였지요. 원님을 비롯한 모든 관원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덕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자가 어사였다니. 도헌은 원님 앞에 서서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정순이라는 여인과 그 아들 윤서가 무고죄로 옥에 갇혀 있다 들었소. 그 연유를 소상히 아르시오. 원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도헌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옥리에게 명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이 자리로 데려오라. 잠시 후 정순과 윤서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너야말로 다친 데는 없느냐. 두 모자가 서로를 살피는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도헌은 품속에서 작은 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정순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도헌이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 옥패를 아는 이가 있는가? 도헌이 옥패를 높이 들어 보이자 정순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윤서와 함께 받은 옥패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순은 급히 품속에서 자신이 간직해온 옥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두 옥패는 마치 한 쌍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광경에 술렁였습니다. 도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옥패는 15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형을 당한 김대감댁의 신물이요. 관아 마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당시 대감께서는 조정의 간신들이 꾸민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셨소. 나는 그 댁의 문객으로 대감을 10수년 모신 사람이요. 도헌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오. 도헌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한밤중에 관군이 횃불을 들고 대감댁을 에워쌌소. 대감께서는 이미 잡혀가신 뒤였고 남은 것은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마님과 갓난아이뿐이었소. 마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리 말씀하셨소. 이 아이만은 살려주게. 이 아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언젠가 풀 수 있네. 나는 그 말씀을 받들어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품에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소. 관군의 눈을 피해 산길로 밤새 도망쳤소. 마님께서는 끝내 관군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으셨소. 하나 그 덕에 나와 아이는 무사히 몸을 피할 수 있었소.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죽여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다가 믿을 만한 하인에게 아이를 맡겨 멀리 피신시켰소. 훗날 대감의 누명이 벗겨지면 반드시 찾으러 오겠다고 약조하며 이 옥패의 한 짝을 아이에게 남겼소. 그 뒤 나는 조정에 나아가 대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15년을 애썼소.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대감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소. 하나 정작 그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소. 아이를 맡았던 하인이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이를 장터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소. 도헌은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이제야 찾아뵈어 송구합니다. 도련님은 바로 김대감댁의 유일한 혈육이십니다. 관아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도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틀림없습니다. 이 옥패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얼굴에는 대감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이가 대감댁의 도련님이었다니. 정순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윤서를 거두었던 그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순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도헌이 원님을 향해 엄중히 말했습니다. 이 부인은 죄인의 자식을 숨긴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몰락한 충신의 혈육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요. 오히려 나라에서 큰 상을 내려야 마땅한 일이요. 원님은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미처 몰라뵙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때 한덕만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도헌이 그를 날카롭게 불러 세웠습니다. 개석거라. 한덕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죄를 내 이미 소상히 조사하였다. 흉년마다 헐값에 남의 땅을 빼앗고 죄 없는 부인을 무고하여 그 밭까지 가로채려 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한덕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사또 소인이 잠시 눈이 멀어 저지른 일이니 부디 한 번만 용서를. 내가 빼앗은 것이 어디 바뿐이더냐. 죄 없는 모자의 목숨까지 앗아가려 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흉년마다 곡식을 고리로 빌려주어 마을 사람들의 피를 빨아왔다는 사실도 내 이미 다 조사하였느니라. 한덕만은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헌은 원님에게 명하여 한덕만을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한덕만이 부당하게 빼앗은 논밭과 재산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라는 명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드디어 저 못된 아전이 벌을 받는구나. 정순이도 윤서도 이제야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먼. 옥분이는 정순에게 달려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정말 다행이다. 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고맙네, 옥분이. 자네가 있어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2장. 마무리 되찾은 이름. 며칠 후 조정에서 정식으로 사람이 내려와 윤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윤서는 김대감댁의 적통 후손으로 인정받아 몰수되었던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윤서가 정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순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산골에서 밭이나 갈던 여인이다. 대감댁 마님이 될 그릇이 아니야.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제게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윤서는 그렇게 말하며 정순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제가 오늘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부디 저를 따라가 주십시오. 윤서의 간곡한 청에 정순도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마을을 떠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두 모자를 배웅했습니다. 정순아, 부디 잘 지내거라.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네를 잊지 않을 것이야. 옥분이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윤서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 여생을 편안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훗날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조정의 든든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벼슬살이를 하는 내내 백성의 곤궁함을 살피는 관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특히 흉년이 든 고을을 지날 때마다 굶주림에 자식을 내놓아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사제를 털어도왔다고 합니다. 윤서는 벼슬이 높아진 뒤에도 매년 청암고를 찾아 옥분이와 마을 사람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 마을은 제게 두 번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윤서는 늘 그렇게 말하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편 정순에게 윤서를 넘기고 사라졌던 그 사내도 훗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본디 김대감댁의 하인으로 아이를 맡아 피신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장터에 아이를 내놓았던 그날 이후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윤서가 신분을 되찾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몇 번이나 찾아뵙기를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소인이 도련님을 헐값에 팔아넘긴 죄인입니다. 사내는 윤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요. 그대 역시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어찌 죄라 하겠소. 그때 나를 장터에 내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요. 그러니 그대도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으시오. 사내는 그 말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윤서는 그에게 작은 논밭을 내어주어 남은 생을 편히 살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한덕만의 아들 충식은 아비가 옥에 갇힌 뒤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마음을 고쳐먹고 윤서를 찾아와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못할 짓을 참으로 많이 하였구나. 부디 용서해다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앞으로 바르게 산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윤서는 그렇게 충식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충식은 그 뒤로 마음을 다잡고 성실히 살아 훗날 작은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정수는 아들이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며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날 정수는 윤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나는 내가 내 아들이어서 참으로 행복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정순과 윤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어릴 적 곡식 새섬에 팔릴 뻔한 아이였다지. 그런데 이제는 온 백성을 살리는 분이 되셨구먼. 그 어머니 되시는 분도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었다지. 남편도 없이 혼자 힘으로 그 귀한 인물을 키워내셨으니 말일세. 한 사람의 작은 온정이 때로는 한 생명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손이 내밀어지지 않았다면 윤서라는 이름도 그가 살린 수많은 백성들의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푼 정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